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도대체 왜 또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은행에서는 연체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날아들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비닐하우스 안에서 혼자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귀농을 후회했습니다. 아니, 귀농이 아니라 제 욕심을 후회했습니다.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야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올해 59입니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 그리고 부장까지 올라갔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직장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에 돌아오는 생활. 주말에도 골프 접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55을 넘기면서부터 몸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허리가 자주 결렸습니다. 병원에 가니 디스크 촉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줄이시고 운동 좀 하세요. 하지만 어떡해요?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돌았고 저보다 어린 팀장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대학 동창 재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지금 충남에 내려와 있어. 복숭아 농사 짓는데 너무 좋다. 너도 한번 내려와 봐.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주말에 시간을 내서 재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재호의 집은 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고 뒤편으로는 복숭아 나무가 줄지어 심어져 있었습니다. 재호는 해맑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때? 여기 공기 좋지? 새벽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는 별이 쏟아져. 서울에서 그런 거 볼 수 있어? 저는 그날 재혼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정말로 새벽의 새소리에 눈을 떴고 마당에 나가보니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재호가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야,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익숙해지니까 이게 진짜 사는 거더라고. 서울에서는 돈만 벌려고 살았잖아. 여기선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재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회사 다니고, 월급 받고, 노후 준비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이었을까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귀농 한번 생각해 볼까? 아내는 처음엔 황당해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당신 농사 지어 본 적도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재호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 우리도 이제 나이 들면서 건강 생각해야 하잖아. 시골 가면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아내도 서울 생활에 지쳐 있었는지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제대로 된 데 구해야 해요. 나 시골집이라고 불편한 데서는 못 살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주말마다 전국의 귀농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러 곳을 다녔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집들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았고 그나마 괜찮은 집들은 위치가 너무 외진 곳이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여러 곳 다니며 매물을 봤지만 번번이 실망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동산 중개인이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차라리 땅 사서 집 지으시는 게 어때요? 요즘 농촌 주택 짓는 게 유행이거든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중개인은 한 마을을 데려갔는데 그곳은 논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여기 이 땅이요. 300평에 5천만 원이에요. 싸죠? 여기다 집 지으시면 딱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아내도 여기 전망 좋네요. 앞에 산도 보이고 하며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귀농주택 짓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사진들은 하나같이 멋있었습니다. 목조주택, 황토주택, 전원주택. 저는 눈이 높아졌습니다. 어차피 짓는 거 제대로 지어야지. 한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직원이 왔고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장님, 이 평형이면 2억 5천 정도 들어요. 자재는 좋은 걸로 쓰고 단열도 확실하게 하고요. 2억 5천.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시골집이라고 대충 지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그러면 결국 서울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여생을 보낼 집인데 대충 지으면 안 되죠. 아내도 이왕이면 제대로 짓는 게 맞아요 하며 동의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장님, 집안이 약해서 기초공사를 더 해야 해요. 500만 원 추가입니다. 사장님, 수도 인입하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서 8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사장님, 정화조 설치하려면 매번 뭔가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한숨을 쉬었지만 이미 계약한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이 완성됐을 때 총 들어간 돈은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땅값 포함하면 4억 3천. 제가 모아둔 퇴직금과 저축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빚을 지다니. 하지만 집은 정말 근사했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들. 아내도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와, 집 크네요. 서울 사람들은 역시 돈이 많나 봐요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가시가 돋친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이웃도 지원금 많이 받으셨나 봐요? 우리는 그런 거 몰라서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지원금 같은 건 안 받았어요. 제 돈으로. 하지만 말을 할수록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저를 보면 대화가 뚝 끊기곤 했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하며 속상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집 하나 지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농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재호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야, 처음엔 작게 시작해. 밭 500평 정도 빌려서 채소나 심어봐. 그게 제일 무난해. 저는 재호 말대로 마을 어르신한테 밭을 빌렸습니다. 1년에 50만 원. 비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기계였습니다. 밭을 갈려면 경운기가 있어야 했고 풀을 베려면 예초기가 필요했습니다. 농협에 가서 물어보니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요즘 정부 지원 받으면 농기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신청하세요. 카탈로그를 보니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하나같이 번쩍번쩍했습니다. 새 제품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경운기가 700만 원, 관리기가 300만 원, 예초기가 100만 원. 합치면 1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면 절반은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550만 원이면 되겠네. 저는 그 자리에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지원금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심사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지원금이 나올 때까지 제가 먼저 돈을 내야 했습니다. 결국 통장에서 또 10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새 농기계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기계들이 뭔가 든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하려니 문제였습니다. 사용법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설명서를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동네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저기,
이 경운기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새 거 샀네. 나는 중고 쓴 지 20년 됐는데. 새 거는 고장나면 수리비 장난 아니여.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운기를 몰고 밭으로 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삐뚤빼뚤해졌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온종일 밭을 갈았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농사꾼이 되려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밭에 나갔습니다. 고추 모종을 심고 상추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잡초가 미친 듯이 자라났습니다. 아침에 뽑아놔도 저녁이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초기를 들고 풀을 베는데 진동이 너무 심해서 손이 저렸습니다. 하루 종일 예초기를 들고 있으니 팔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벌레도 문제였습니다. 진딧물이 고추 잎에 가득했고 배추는 구멍투성이가 됐습니다. 농약을 쳐야 했습니다. 농협에 가서 농약을 샀는데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진딧물용이고 이건 나방용이고 직원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분무기에 농약을 섞어 뿌렸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고 뿌렸더니 냄새가 너무 독해서 기침이 나왔습니다. 머리도 어지러웠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빨개졌어요. 하며 저를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농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제호는 쉽다고 했지만 그건 제호가 이미 몇 년간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습니다. 매일이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웃 한 분이 말했습니다. 형님, 밭농사만 하면 돈 못 벌어요. 하우스 농사해야 돼요. 정부에서 지원금 줘요. 절반은 대주는 뒤 안 받으면 바보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정부 지원. 정말로 여러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신청하면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 돈 500만 원이면 하우스 한 동이 생기는 거네. 저는 다음 날 바로 농협에 갔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하우스 한 동 짓는데 1,000만 원 들어요. 지원금 500만 원 받으시면 본인 부담은 500만 원이고요. 근데 보통 2동은 해야 해요. 한 동으로는 수익이 안 나거든요. 2동이면 1,000만 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하우스 농사 잘하면 1년에 1억도 벌어요. 사계절 농사하면 되거든요. 요즘 귀농하신 분들 다 하우스 해요. 1억.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1억을 벌면 은행 빚도 갚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쓸 수 있겠네. 저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승인이 났고 업체가 와서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비닐을 씌우고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일주일 만에 2동의 하우스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우스가 완성되고 나니 뭘 심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토마토가 돈 된다고 했고 다른 이웃은 딸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한 동에는 토마토를, 한 동에는 오이를 심기로 했습니다. 모종을 샀습니다. 수백 개의 모종을 하우스 안에 심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이틀 동안 쭈그려 앉아서 심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도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잘 키우면 하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모종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우스에 가서 물을 주고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병충해였습니다. 토마토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오이는 시들시들해졌습니다. 또 농약을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우스 안은 밀폐된 공간이라 농약을 치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했지만 그래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어지러워서 하우스 밖으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 드디어 수확 시기가 왔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고 오이도 제법 컸습니다. 저는 기뻐서 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이제 팔면 돈이 되겠구나. 농협 공판장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크기가 불균이라네요. 등회품 가격밖에 못 받아요. 등회품. 제가 정성껏 키운 작물이 등회품이라니. 게다가 가격도 터무니없이 쌌습니다. 한 상자에 3,000원. 제가 들인 노력과 비용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그해 하우스 농사로 번 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비용은 훨씬 많았습니다. 모종값, 비료값, 농약값, 난방비 합치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적자였습니다. 게다가 제 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안 좋네요. 협착증이 진행됐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지 말라니.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무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우스 농사 계속하기 힘들 것 같아. 아내도 지쳐 있었습니다. 나도 무릎이 너무 아파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상환이 연체됐습니다. 빨리 입금해 주세요. 연체?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농사에만 신경 쓰느라 대출 상환일을 까먹었던 겁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얼마 없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돈을 어디서 구하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아빠가 지금 급한 돈이 좀 필요해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아빠, 또요? 지난번에도 500만 원 드렸잖아요. 그때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집 짓느라 부족해서 딸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농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 말에 딸이 폭발했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도대체 왜 또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하우스는 왜 지으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렸잖아요. 귀농은 쉬운 게 아니라고. 딸 말이 맞았습니다. 딸은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아빠, 농사 경험도 없으시면서 무슨 귀농이에요? 그냥 서울에서 퇴직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너는 몰라. 아빠는 이제 서울 생활이 지긋지긋해. 시골에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때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빚더미에 앉아 있고 몸은 망가졌고 딸한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도 전세 대출 갚아야 하고 애들 학원비 내야 해요. 저한테도 형편이 있어요. 매번 아빠한테 돈 드리면 우리 가족은 어떡해요? 사위가 뭐라고 하는지 배경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딸한테 돈 주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한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경기도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도 요즘 장사가 안 돼요. 카드값 내기도 빠듯해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아들 목소리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독촉장이 탁자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 누나한테 들었어요. 대출 연체됐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이 집 너무 크게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우스까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셨어요? 아들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제호처럼 되고 싶었고, 마을에서 무시당하기 싫었고, 뭔가 성공한 귀농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저나 누나한테 미리 상의하셨어야죠. 우리가 말렸을 텐데.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시면 저희도 난처해요. 저희도 각자 살기 바빠요. 그 말에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런 말을 해? 농사 짓느라 허리도 못 펴시고. 하지만 아들이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경험도 없으시면서 무슨 귀농이에요. 그냥 서울에서 퇴직금 받고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편하게 사시지. 아들과 아내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가족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집이랑 하우스 처분하세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집을 팔려면 시간도 걸리고 팔아도 대출금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서울로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들은 그날 저녁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많지 않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모아둔 돈일 겁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우스 비닐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는 아직 자라고 있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돌볼 힘이 저한테 남아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력사무소에 가볼까요? 일손 좀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둘이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꾼을 쓰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마을 인력사무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일당을 물어보니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명을 고용했습니다.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해주니 확실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일 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또 1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통장을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이 하우스 관리가 엉망이네요. 물 주는 것도 제대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토마토들 적심을 안 하셨네요. 이러면 수확량이 떨어져요. 적심.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일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농사 경험 없으시죠? 하우스 농사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냥 심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꾼들은 일주일만 일하고 떠났습니다. 다른 농가에서 일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혼자서 하우스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30분만 일해도 쉬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하우스에서 일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지러움증이 심해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저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돼. 병원비가 아까웠습니다. 이미 통장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병원비까지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강제로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허리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이대로 두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어요. 수술.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드나요? 의사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00만 원. 제 통장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약으로 버텨볼게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약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왜 이렇게 됐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아야겠다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파산하고 맙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중개인이 와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집은 좋은데 시골집은 잘 안 팔려요. 그리고 요즘 귀농 열풍이 식어서. 중개인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제가 지은 데 4억 가까이 들었는데 반값도 안 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시세가 그래요. 그나마 이 가격도 쉽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결국 2억 5천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은행 독촉은 계속됐습니다. 연체 이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빨리 상환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말에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재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호야, 나 어떡하면 좋겠니? 재호도 난감해했습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좋게만 말한 것 같아. 나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근데 너는 너무 크게 시작한 것 같아. 맞습니다. 저는 너무 크게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 작은 밭으로 시작했어야 했는데 욕심을 부렸습니다. 멋진 집, 넓은 하우스, 새 농기계. 모든 게 제 욕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서울 사람이 내려와서 집 크게 짓고 빚 못 갚는다고.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소문이 퍼진 겁니다. 형님, 제 생각엔 농사 그만두시고 다른 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몸도 안 좋으신데. 이장님 말은 친절했지만 제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농사를 그만두라니. 그럼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하지만 이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우스는 방치되기 시작했고 작물들은 말라갔습니다. 제가 심은 토마토와 오이들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국 하우스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를 불러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철거비로 또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하우스가 철거되고 나니 그 자리에 빈 땅만 남았습니다. 제 꿈도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농기계도 팔았습니다. 중고로 내놨더니 새로 살 때 1,000만 원 주고 샀던 게 2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중고 거래상이 말했습니다. 이거 거의 안 쓰신 거네요. 그래도 중고는 중고라.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나갈 힘도 없었고 마을 사람들 얼굴을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로 돌아가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집은 결국 1억 8천에 팔렸습니다. 1년 넘게 내놨다가 겨우 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대출금 1억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은 8천만 원. 거기서 이사비용, 정리비용을 빼니 7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작은 투룸. 귀농 가기 전에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형편이었습니다. 딸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고생하셨어요. 그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욕심을 부렸어.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실패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창피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생활비를 버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적어도 빚에 쪼들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허리는 아직도 아픕니다. 오래 서 있으면 저려옵니다. 하지만 수술은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그저 진통제로 버티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수술을 권하지만 저는 그냥 이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가끔 시골에서 찍은 사진을 봅니다. 멋지게 지은 집, 넓은 하우스.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진 속 제 얼굴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귀농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경험과 준비가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아무 준비 없이 그저 도시 생활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멋진 집, 큰 농장, 정부 지원금, 그런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작게 시작할 겁니다. 작은 땅, 허름한 집, 중고 농기계로요. 그리고 몇 년간은 농사를 배우는 시간으로 보낼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저 이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실수를 보고 다른 분들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